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말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재, 우리가 되게 이제 뭘 잘하면 천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천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숨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특히 한국 사회가 나는 그게 좀 심하다고 보는데,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들어온 사람들, 쟤는 뭐 머리가 좋아, 뭐 똑똑해. 저는 사실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가 잘한 거는 쟤는 머리가 좋아서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못한다고 했을 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머리가 나쁘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노력을 안 할 거라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흔히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겸재, 정선 이런 그 조선시대 화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누구였어요? 뭐 김정이라고 하는 그 명필 대가. 이런 사람들이 붓글씨도 하나도 안 써보고 그림도 하나도 안 그려보고 그런 대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수백 자루 수천 자루의 붓을 흘렸을 것이고, 뭐 서구에 가면은 예를 서양에 가면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하루 아침에 막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20대 그린 그림하고 30대 40대 그린 그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천재다 이거다 보다는, 물론 그런 어떤 호기심, 재능, 사람이라는 게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똑같은 데다가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심의 차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데 있어서 단순히 자기 재능만 가지고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은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으세요? 즐기는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잘하는 거라고. 저는 한때 서울대학에 만약에 들어오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을 참아낼 수 있는 아이들, 청소년 시기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뜨거운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청소년들의 뇌는 완전히 발달된 단계가 아니라고. 왜 청소년기에 이렇게 잠이 많은 줄 아세요? 그 뇌하고 관련이 있어요. 청소년의 뇌는 많이 자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학교 등교 시간을 좀 늦추면 아이들이 훨씬 학습 능력이라든지 효율이 좋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의 뇌는 아직은 성인처럼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닌데, 그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막 20 몇 시간씩 이렇게 참아내면서 잠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그런 애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거야.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매우 특이한 학생들이다. 저도 제 사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사춘기가 없었거든. 사춘기는 저는 대학에 가서 사춘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로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뭐 연애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경험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청소년기에 막 놀러도 가고 싶고 여학생도 만나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막 이랬을 텐데, 그런 유혹에서 약간은 좀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진 학생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봐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또 뭐 약간 소심하다고 그럴까? 왜냐면 시험 문제 뭐 한두 문제 틀리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거에 있는데 그걸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거를 극복을 해야지만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다른 나라들은 딱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그걸 못 견디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죠. 머리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 견디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동기도 좀 연구를 하는데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영어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동기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외적 동기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제 주어지는 동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하면 뭐 엄마가 이번에 뭐 자전거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식의 이제 동기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동기도 있고 또 이제 내적 동기라고 표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잘 해야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내가 주는 거지 외부에서 누가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약간 그 두 가지 동기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아. 외적으로 주어진 동기라고 하는 것은 너 공부를 잘하면 내가 뭐 이번에 피아노 사줄게 뭐 이런 식의 동기를 가지고 이 애가 아 그래 나 그럼 공부를 해볼까 하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안 되지만 자기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예서 고울 같은 거 자기가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재능이라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해요. 언어에 대해서 잘 습득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주류는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의 영어는 입시 영어잖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영어 시험을 잘 봤다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영어라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수능 시험에 나오는 뭐 독해 지문이라든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빨라서 시험을 잘 본 거지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해서 그 시험을 잘 본 건 아니거든요. 글을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못 읽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일은 없거든요. 그런 글을 읽는 훈련이 많이 돼 있고 그런 글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서울대 학생들이 조금은 더 많이 훈련이 돼 있고 더 익숙하고 더 잘한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영어 시험에서도 적용이 됐을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되게 문법을 매우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지문이 수능이나 일반 학교에서 보는 영어 지문이 매우 까다롭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막 까다롭게 막 문법 가지고 이렇게 막 꼬고 비틀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를 애가 이해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되게 비슷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도 보면 이렇게 편차가 나타나요.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탑 스쿨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학 전공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뽑잖아요. 그때 그 학생들은 정말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그러면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그 세컨 티어에 해당하는 그룹의 대학에서 박사과정 학생들을 뽑았을 때는 그 학생들에 비해서 여기 탑스쿨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교수나 학자로 활동할 때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탑스쿨에 탑을 한 학생들은 여전히 탑이에요. 근데 탑스쿨의 중간이나 그 이하에 된 학생들은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세컨 티어, 세컨 그룹의 정도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거기서 탑으로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미국에 있을 때 친구 학생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물리학 시간에 자기가 C인가 B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아 나는 물리학을 잘 못하나? 프린스턴 대학이면은 제일 탑의 스쿨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거보다 못한 무슨 뭐 약간 텍사스 대학이나 아니면 무슨 버클리나 이런 데서 물리학 시간에 만약에 탑을 받은 학생이면은 자기가 물리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가 나름대로 이게 계층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뭐 베스트가 아닌 모양이지 그러면은 걔는 정말 월스트한 학생의 행동을 해.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때 그 집단에서 내가 뭘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규정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나보다 항상 잘하네? 그럼 나는 그럼 내 능력이 이만큼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뭐 내가 하루 12시간씩 앉아 있었다 뭐 그런 걸 서로 애들끼리 뭐 내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뭐 12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서울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그런 학생들은 나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주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온전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여전히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는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어떤 조직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요구 이런 걸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개인의 동기는 좀 약한 부분을 많이 보죠. 제가 데리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은 오히려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서울대학 학부 과정을 서울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뭐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도한 학생도 석사 과정에서 석사 과정만 마치고 그만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와서도 점 뭐 이런 공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박사과정 가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대학을 졸업해서 여기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 되게 재밌네 뭐 이래가지고 흥미를 느껴서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일반 수준 정도로 영어를 했고 토플 시험을 봤는데 뭐 문법이나 뭐 독해 이런 건 잘 나오는데 듣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 점수가.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토플 시험을 한 번 더 봤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잘못됐다는 게 듣기 하려고 막 그 AF캔도 열심히 듣고 막 이랬는데 미국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인가 한 두 달 동안 할 게 없잖아요. 한 달인가 두 달 그 TV만 봤는데 그리고 토플 시험 보니까 잘 들리더라고. 그리고는 한국에 잠깐 다니러 나왔거든요. 그래 내가 그럼 영어를 얼마나 잘하게 됐을까? 영어 실력이 좀 늘었나? 이래가지고 유학 가기 전에 준비했던 그 회화 테이프 있었는데 그걸 봤더니 너무 느린 거야. 그리고 너무 또박또박하게 그 영어를 하더라고. 그런 영어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듣기 어렵거든요. 그냥 2년 동안 수업 강의 듣고 뭐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집에 오면 가끔 뭐 영어 TV 드라마 보고 이거밖에 한 게 없다고. 내가 영어를 막 한국에 있을 때처럼 막 리스닝 공부한다고 내가 막 듣고 막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늘어서 내 뇌가 그 영어라는 언어에 조금씩 이렇게 특화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때로 내가 영어 능력이 다 끝났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출퇴근할 때 여기 올 때도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난 팟캐스팅을 내가 한 15년부터 들었다고. 그러면 차만 타면은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내 영어 듣기 능력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나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해. 지금은 내가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귀 쫑긋하고 내가 듣지 않거든. 그래도 들린다고. 근데 옛날에는 귀 쫑긋하고 들었어야 돼. 훨씬 집중하고 들었어야 돼. 그만큼 내가 영어를 프로세스하는 능력이 나아졌다는 거기에 제가 영어 공부한 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그건. 그만큼 요만큼 해놓고 왜 내가 영어가 안 되지? 왜 내 영어가 이렇게 못하지?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 내가 산 증인이에요. 이만큼 해도 원어민이 안 되는데 요만큼 해가지고 왜 영어가 안 되냐? 그런 말은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너무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수준하고 맞지 않는 건 공부하지 마시라. 자기 수준하고 맞는 거를.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 수준하고 맞는 거를 하시라. 그 다음에 영어를 내 언어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오래 가야 된다. 그 과정을 즐기시라.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언어는 평생 가는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지만은 그리고 영어 공부한 지 우리는 중학교 입학할 때 했으니까 벌써 내가 50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거든. 그냥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하면 오래 못 가거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런 내가 일상에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노출되고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조건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되게 자신 없어 하고 영어를 뭐 잘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영어 환경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대개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영어를 주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그다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대개는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우리가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공부를 쭉 시키잖아요. 흔히 그거를 우리가 영포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 학습 포기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영포화라고 하는데 그게 뭐 수포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영포자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대개 한 5학년, 6학년 정도에도 이미 영어에 흥미를 많이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한 5, 6학년 올라가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도에 가면은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어가 재미없다. 나는 영어를 못하네.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죠. 5, 6학년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에요. 어려운 수준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아이들이 한 일주일에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이렇게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환경이 이렇잖아요. 뭐냐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영어 2시간 들으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영어를 배웠다 1시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영어 들었으면 또 1시간 배우고. 근데 심지어 영어 시간에도 영어를 잘 안 쓰게 되면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영어를 안 쓰는 환경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영어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린 거죠. 영어에 씨를 뿌렸는데 그 영어 시간에는 영어를 썼다고 쳐도 수업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은 다 또 우리말 쓰고 있고 집에 가서도 우리말 듣고 있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강아지가 오고 뭐가 와갖고 그냥 밭을 다 뭉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씨가 돋아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또 목요일 날 또 씨를 뿌리면 또 주말에 뭐 다 누가 와갖고 또 밭을 다 흩뜨려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싹을 잘 돋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지만 아이들이 수업 외적으로도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본다든지 뭐 책을 한번 읽어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그게 수업 시간에 뿌린 씨가 싹을 돋을 수가 있는 거죠. 수업 시간은 이제 작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흥미를 가지고 집에서도 뭐 영어를 좀 가지고 한다든지 요새 가면 뭐 유튜브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거를 좀 듣는다든지 물론 그 어린 시절에는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뭐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내 주변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냥 학교에서만 맡겨놓은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냥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언어 환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일상에서 영어를 쓰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가르쳐 줘도 또 아이들이 일상에서 영어를 쓸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흔히 뭐 단일어라고 해서 한국어만 쓰기 때문에 수업 시간 말고는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거죠. 교육 제도의 문제를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초등학교 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영어를 잘 안 쓴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개 독해라든지 아니면 문법. 독해도 독해 위주로 가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문법 위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영어를 수학 가르치듯이 아직도 가르치는 경향이 많단 말이죠. 중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그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쉽게 영어에 접하기가 어렵고 흥미를 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평가 위주로 이제 그 학교 교육이 가다 보니까 뭐 내신 성적이라든지 이런 평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되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봐도 뭐 정답 위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정답을 가릴 수 있는 문법 위주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도 굉장히 까다롭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틀리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그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재미를 잃기가 매우 쉽죠. 문법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되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답과 틀린 답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내신 시험 중에서 문법 문제를 들춰보면은 상당 부분은 틀린 문항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에서는 딱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내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 경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문법 문제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try to 뭐 try ing 이런 걸 지금도 가르치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40년 50년 전에 배웠던 걸 지금도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뭐 이런 문제를 내면서 I am from 뭐 Korea 이러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오지선다에서 찾아라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 정답이 선생님 정답이 I come from Korea라고 돼 있거든요. I am from Korea하고 같은 뜻이 뭐냐 했을 때 정답이 I come from Korea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어민한테 물어봤다고. Where are you from에 대해서 이 사람이 I am from Korea라고 답했는데 그거하고 같은 뜻이 I come from Korea라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야 I come from Korea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뜻이냐? 이런 내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비행선을 타고 착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기자들이 막 가갖고 촬영을 하는데 외계인이 이렇게 트랙에서 쭉 내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Where do you come from?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그 외계인이 I come from Mars 뭐 이런 식으로 답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너 출신이 어디야 하는데 I come from Korea 이렇게는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답을 따지기 시작하면 매우 틀린 문항이 많고 제가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 even though, although, even if 이거 다 같다고 가르치지 않았었어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세 가지 표현이 같냐? 학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치지만 아는 선생님들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다른데 학교에서는 같다고 가르치거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건 100%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문법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심지어 한국에 오래 산 원어민들도 자기 문법을 주장하지 않고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만 통하는 문법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거 맞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요. 사실은 틀리거든. 언어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원어민이 쓰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lthough하고 even though, even if 같은 거는 그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even if하고 even though가 같다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거든. 근데 even if인 경우에는 뭐냐면 even if you are a millionaire 이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가 아니에요. 백만장자가 아니야. 근데 even though you are a millionaire 이러면은 그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그러니까 even though 할 때의 그 느낌하고 even if는 if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조건. 그러니까 너가 백만장자가 아니지만 even if you are a millionaire, even if you are President of United States 이렇게 되면은 너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근데 걔는 미국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나 even though you ar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러면은 너가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라고. 그 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문법이라는 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횡행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은 우리나라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 환경을 소위 말해서 뭐 EFL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쓰는 나라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대개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 시간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한 700에서 뭐 한 1000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일상에서 영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독해를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되게 문법 설명해주고 뭐 이러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그렇게 노출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1000시간을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했을 때 1000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하면 10년이잖아요. 그 10년 동안 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친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780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는 4가지를 다 가르치게 돼 있다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거 다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 780시간을 4로 나누면 각 섹션마다 몇 시간이 남아요? 각 섹션마다 한 200시간도 안 나온다고. 200시간 해봐야 네 섹션이면 2, 4, 8이니까 800시간인데 우리가 800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00시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를 그 네 가지를 다 가르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일주일에 한번 3번, 4번 이렇게 찔끔찔끔 배우잖아요. 배우는 것은 이런 언어나 이런 그 같은 거는 집중해서 배우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스킬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스킬을 배우는데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5번을 가는 거예요. 1월 달에 한 번 가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3월 달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5월 달에 한 번 가고, 이렇게 1년에 5번 가는 거하고 하루에 집중해서 그냥 5일 동안 계속 스키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스키를 잘 배울까? 집중해서 5일 간 사람이 1년에 나눠서 5번을 간 사람보다 스키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우는 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우리 배우는 것은 그냥 뭐 월요일 날 한 번, 뭐 수요일 날 한 번, 뭐 그다음에 금요일 날 한 번 이렇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내가 원어민 교사들도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라고 꼭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때 경기 영어 마을이라고 영어 마을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경기 영어 마을에 가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내가 조사한 연구한 게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1시간 내내 그 원어민이 Where is Korea, 뭐 Where is China, 뭐 Where is Japan, 뭐 요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면 뭐 아주 풍부한 영어를 막 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실 환경을 보면은 그 원어민 교사가 훈련돼 있고 영어라는 언어를 잘 가르칠 정도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도 너무 이제 수준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가 정말 초보인데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하고 적정한 수준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원어민은 그 사람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는 그렇게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들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 원어민을 봤다는 그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별로 관심 안 보여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 몇십 개 되잖아요. 그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를 한번 꼽아보세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인구가 북유럽에 가면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스웨덴이 한 1,000만이 안 되고 핀란드 한 5, 600만, 노르웨이도 한 뭐 600, 7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언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대륙에서도 5천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독일을 제외하면은 독일이 인구가 한 7천만, 8천만 되잖아요. 거기는 영어를 좀 해요, 독일 사람들은. 근데 독일어라는 것이 영어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깊잖아요. 그러면은 프랑스로 건너가도 영어가 잘 안 되고 스페인, 이탈리아 가도 영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어를 잘 되는 나라들은 대개 인구가 1,000만 이하의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경에 경계가 없잖아요. EU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럽은 왕조들이 예를 들어서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어느 나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나라도 그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반드시 우리나라다 그런 개념이 유럽엔 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해 다니거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사람들끼리 소통이 많았고 소통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국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일본처럼 한 국가 경계가 한 언어만 쓰는 나라가 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스페인 같으면은 거기에 공식 언어가 몇 개예요. 스페인에 스페인어가 있고 카탈루니아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면 바스크라고 바스크 지역의 또 언어가 다르고 벨기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만 졸업하면 언어를 3개, 4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벨기에란 나라가 한쪽에서는 독일어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어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른 언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언어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언어 환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핀란드 가봤는데 핀란드 가면은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프라임 타임 예를 들어서 8시, 9시, 10시 이런 시간에 되게 영어 방송이 나와요.
뭐 만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면은 채널을 트는데 볼 게 없는 거야. 틀면 영어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 다음에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국가에서 자기네 언어만 가지고 생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핀란드 예를 들어서 헬싱키라는 데 가면은 그 다운타운에 굉장히 큰 그 서점이 있는데, 서점에 가면은 책의 반 이상이 영어 책이에요. 자기 나라 언어로 나올 수 있는 정보보다 영어 쪽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영어 책을 많이 고른다고. 그러니까 소설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유럽 사람들보다 영어를 못하느냐 했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소위 말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어를 썩 못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언어는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든지 뭐 물리, 화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를 갖는 건데, 영어를 배운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뇌 속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뇌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책 본다고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익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뇌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으로 익히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방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한번 내 몸에 익혀지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그게 그 몸으로 익힌다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언어를 내가 이렇게 일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도로 영어를 회화를 잘 해보고 싶으면은 그건 내 뇌가 바뀌어야 된다고. 뇌가 바뀌려면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뇌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했다고 해서 뇌가 바뀌는, 그렇게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제로의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조금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아는 상태로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키를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정말 초보에서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맨날 눈밭에 가면 넘어지기는 하다가 조금 뭐 가다가 그거를 많이 하면은 1년, 2년, 3년 지나면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이게 언어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사람들은 이거를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듯이 배워놓으니까 내가 아는 상태와 모르는 상태가 그냥 바로 전환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조금씩 그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말을 잘하고 싶고 듣고 싶으면 듣는 게 일단은 기본이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알아듣기 위한 훈련을 많이 안 해. 되게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해서 소위 그 대본을 본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쥐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잖아. 귀로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주 듣다 보면은 이제 귀가 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알아듣게 되는 것이고,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뭐 물어보는 거에 내가 답만 하면 되니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좋아한다고 영어를 조금 하게 되면은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갈증이 더 생기니까,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를 못하느냐?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너무 조건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유학 가려고 할 때만 해도 영어를 듣고 싶으면 미군 방송인 그 AFK라고 있었잖아요. 미군 방송밖에는 방송이 없다고. 그 다음에 뭐 신문을 하나 읽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갔던 그 영어 학원의 영어 강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너희들은 유학 가려고 하는데 영어 신문도 안 보냐? 우리들 보고 그래. 그리고 영어 신문을 어디서 구합니까? 했더니 대형 호텔, 서울 시내에 조선호텔 플라자 뭐 이런 대형 호텔에 가면 거기 뉴욕타임스 뭐 이런 신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신문을 구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 근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영어 신문을 읽고 싶어? 인터넷에 가면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뭐 방송을 보고 싶어? 그럼 유튜브 이런 데 방송에 가면은 영어 방송이나 영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찾아 듣는 게 문제인 거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딸 수 있는 이 열매는 아니에요, 절대. 아유, 그거야 너무 많은데 여러 가지 논란이, 지난 20년 동안 저는 대학의 영어과 교수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어 정책 뭐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영어와 관련해서 너무나 엄청난 많은 실험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온 느낌이 있는데, 그냥 뭐 제도나 이런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우리가 적어도 한 뭐 700에서 한 1000시간 정도는 이렇게 준비를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뭔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보면 봤지만, 만약에 시험 기간이 된다 그러면은 핸드아웃을 보는데 핸드아웃 내용이 전부 문법이에요. 그 문법도 정말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거나, 그 문법을 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가서 영어 회화를 할 때 그런 문법을 절대 쓸 수 있는가? 절대 못 써요.
그게 우리가 배운다는 것과 영어를 내가 실제로 한다는 것이 차이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책이라도 더 읽고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저는 그 시간 낭비라고 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그 막 몇 시간을 집에 와가지고 그 핸드아웃을 가지고서 문법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저는 시간 낭비라고 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있는 거라도 좀 틀어주고 애들이 듣고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글이라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그거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귀국해갖고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에 뭘 꽂고 다녀요. 꽂고 다녀서 저는 다 영어 회화를 공부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막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막 난리가 나서 다 나 영어를 듣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 음악 듣고 있는 거야. 시끄러운 락 음악 듣고 있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 있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해. 그 어느 정도 잘하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면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세요. 저는 꿈 깨라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7년 유학을 했고 영어를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저는 지금도 원어민이 아니거든요. 원어민 수준이 아니에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내 거로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처럼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되게 거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려면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이게 조금 간단한 답은 아닌데 적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나이, 어느 시기가 좋냐 이런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어에 노출되느냐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라든지 뭐 시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뭐 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살러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갔다라고 할 상황이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나이 뭐 시기 이런 거는 첫 번째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노출이죠. 내가 얼마만큼 그 언어를 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동기는 많지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제가 유학생활 7년 하고 나서 귀국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엔 뭔가 잘못됐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11,680시간 이야기를 이런저런 계제에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영어를 노출을 해야지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제가 11,680시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은 모국어를 배울 때 어린아이들이 만 4세, 그러니까 48개월 정도 된 거죠. 48개월 정도 됐을 때는 자기 모국어를 거의 습득한 걸로 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는 뭐 아주 막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뭐 거의 잠을 자겠지만은 조금 이제 깨서 나이가 들고 1살, 2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얘가 하루에 거의 최소한도 8시간 이상 정도는 언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이제 구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렇게 따져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4년 이렇게 해서 나온 시간이 11,680시간이죠. 그거는 모국어 습득에 필요한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모국어 습득과 우리 같이 영어 습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 프로세스가.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는 노출이 돼야 된다. 100% 동의하진 않아요. 요즘에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는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조금씩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정하지
뇌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픽스도 되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택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나이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 뭐 이런 것들은 없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조금씩은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진짜 완전히 뭐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서 기억력 감퇴에 너무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기가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상에서 어떻게 뇌를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변화가 있다고 느끼면 아마 그건 치매의 가능성도 있죠. 컴포트 존이 있어요. 컴포트 존.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못하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 그 일종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거든. 컴포트 존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편한 걸 내가 경험하는 거라고. 근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편안함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가끔 이제 누구의 이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소를 말한다든지, 그건 다 명사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 명사를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뇌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명사를 내가 뇌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끄집어낼 때 잘 못 끄집어내는 경우가 참 많아. 그거는 한 50대 넘어가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누구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그거 뭐 하는데 되게 이제 교수들도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할 때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정보를 끄집어내는 간의 이제 노화 현상이랄까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는 뭐 한 5번이면 되고 나이 든 사람이 60대 넘어간 사람이 뭐 10번, 20번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는 올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번 만에 안 외워지면 10번 해서 외우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11,680시간이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8시간, 하루 8시간, 4년 곱하기 4년 그 다음에 365일이잖아요. 내가 얘기한다고 하루 8시간? 한번 하루 8시간 영어를 한번 노출해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워. 거의 불가능해. 하루 8시간 영어에 노출하려면 한국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주변의 친구들 다 끊고, 주변에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거 다 끊고 영어만 봐야 된다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좋아. 하루에 4시간만 하자고요. 하루 4시간. 그럼 몇 년 걸려요? 8년 걸린다고. 하루 4시간 한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루 2시간만 해보라고. 그럼 몇 년 걸려요? 16년 걸린다고. 하루 2시간씩 매일 영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하루에 1시간만 하자고요. 그럼 몇 년 걸려요? 32년 걸린다고. 그 11,680시간이라는 게 적은 시간 같지만은 하루에 1시간만 영어를 하면은 32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많겠냐 이게.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영어를 듣고 말하고 뭐 읽거나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대개는 안 해보고 잘하고 싶어 한다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영어를 듣고 하는 것은 일단 불편하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기하고 영어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불편함을 극복해야 돼. 안 들리는 거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자기 수준보다 너무 어려운 걸 들은 것은 별로. 그 다음에 재미를 찾아야 돼요. 재미를 찾아서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그 threshold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약간 넘어가서 자기가 약간 되네 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러면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 도파민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긴 하지만 사람을 약간 흥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느껴야 돼. 느끼면 사람은 그거를 계속 얻고 싶어 해요. 그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걸 즐기고 싶어 하거든. 단기적으로 너무 롱텀하게 그 목표를 잡아가지고 내가 얻은 거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되게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짧게 잡으면서 그거를 계속 느끼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거를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유명한 책 중에서 뭐 Atomic Habits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습관은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겠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예요. 알겠죠? 올해 내가 뭐 단어를 300개를 외우겠어? 이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0개를 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1개라든지 2개라든지
단어를 내가 외운다. 그래서 내가 그거 시스템 속에서 매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올해는 단어를 뭐 300개를 외워야지 그런 목표는 다 허황된 것이고 그래서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시스템. 한국에서는 대개 영어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뭐 미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만 그걸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어 교육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라는 언어를 저의 언어로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디셔널한 저의 언어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론과 실체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걸 들여다봤고 그래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기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 속에 나를 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000시간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만 올해 내가 영어를 만약에 내가 한 300시간이라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면 300시간을 예를 들어서 12달이니까 나눠보세요.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이렇게 나눠봐서 그걸 내가 충족시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은 계속 그거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경험하시면은 영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술적으로 언어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는 확실하게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을 뭐 잘하는 사람이 있냐 못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선수냐 무슨 경보 선수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걷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언어를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살면서 환경에서 글을 많이 읽었다든지 말을 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그거는 경험 때문에 말을 뭐 논리적으로 좀 더 잘한다든지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런 능력을 타고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언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성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어에 얼마만큼 노출이 됐는가 이런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지 자꾸 그거를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 이렇게 보면 사실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타일러나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뭐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서 잘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못하는가 그런 식의 저는 설명보다는 도대체 그 사람은 뭘 했느냐 이거지. 근데 되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뭘 했는지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뭐 그런 능력을 타고났나? 천재인가? 그런 설명 방법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우리가 그걸 문해력이라고 표현해요. 문해력. 근데 언어라고 안 해요. 언어와 매우 유사하지만 랭귀지 스킬이라고는 잘 안 해요. 말은 상대방이 소리를 낸 거를 내가 귀로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는 것은 내가 눈으로 그거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말과 문해력은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정보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일단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잘 읽고 싶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소리로 들어오는 정보를 빨리 처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The sound is very beautiful 이랬잖아요. 말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니까 귀로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귀로 일단 정보가 들어와서 그것이 귀를 통해서 뇌로 가가지고 이것이 저 사람이 The sound is very beautiful. 그러면 The sound is very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어. 이거를 소리로 표시하면 주파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주파수에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왔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이 끊어지고 오늘 끊어지고 아침에 끊어지고 밥을 끊어지고 먹었어라고 끊어지잖아요. 근데 소리로 하면 표시해 보라고. 그러면 어디 경계가 있나요? 없어요. 내가 들어서 그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내가 그 언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소리를 알아들으려면은
알아들었을 때 그 경계를 내가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면 눈으로는 경계가 나와 있잖아요. 눈으로 경계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그 소리가 경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더 사운드는 음악이고 뮤직은 뭐고를 내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그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눈으로 봐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소리를 들어서 그 언어를 배우려면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소리로 들어서 내가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미드를 일방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유튜브에 가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내가 듣는데 듣는 말의 한 90%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때 언어 습득이 가장 잘 된다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들어야지. 내가 못 알아듣는데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잘 맞춰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원어민이에요. 상대방이 내 말을 거의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할 거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몰라. 그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어요? 뭐 햄버거 그림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You like 햄버거, you know 맥도날드 뭐 이러면서 막 이해하려고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꾸 귀로 들어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테이프를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일방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없잖아. 없으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알게 된다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갔으니까 영어가 잘 안 됐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소리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뭘 알아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로 그 단어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I love you 하면은 어떤 사람이 I love you라고 이렇게 끊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때 I love you 하면은 그게 어디서 끊겨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I love you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영어라는 것이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I love you 할 때하고 you love me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소리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지금.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쭉 흘러가는 거야. 내가 소리를 감아서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소리가 흘러나올 때 내가 그 소리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서 그 순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근데 예전에 만약에 무슨 듣기 시험을 본다든지 토플 시험을 볼 때 갑자기 듣다가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그 표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계속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계속 흘러나오는 소리는 이미 놓친 거죠. 그러면 못 알아듣는 게 되잖아요. 뇌에서 그런 소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소리가 흘러나오는 속도만큼 내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눈으로 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귀로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뇌에 있어야 돼요. 뇌에 있어야 돼요. 그럼 뇌에 그걸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만히 집어넣고 싶다. 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영어에 재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찍 조기에 배우지 못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경험이. 내 능력에 너무 버거운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입력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습득에 영어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읽기를 잘하고 싶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읽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내가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갖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읽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돼. 그런 책을 많이 읽으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읽기 능력이 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 듣기 능력을 기르고 싶은데 영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잘 이해가 돼. 잘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은 거. 많이 높은 건 안 돼.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맨날 동네 산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가보고 싶어요.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못 가는 거지. 내가 동네 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봐야 되겠어요? 조금 높은 산.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산. 그래야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지. 영어를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비록 대학을 졸업했고 뭐 나이가 뭐 했고 영어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영어를 듣고 말해본 경험은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쉬운 거,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거부터 하시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재밌지. 그래 들리네? 그럼 또 해볼까? 그게 쌓이면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영어를 잘하게 되겠지.
되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총체적인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여정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도 말고 너무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끊임없이 가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에서 영어 배우는 거 그건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고, 한 번에 나아지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미국 유학 그 7년 동안의 경험에서 저도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계단처럼 성장한다. 이거 어떨 때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그냥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순간이. 그게 쭉 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점핑해 있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언어 능력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게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게 있어서 그 과정을 즐기시면은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영어를 자기가 만족할 만큼 하실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병민 교수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을 때 이 지식의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 무지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환상? 착각?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어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 안 배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뭐 짧게는 6년, 뭐 10년 아니면 20년씩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배우는 방법 아니면 영어를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동안 영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엄마들도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배워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 지식이 오히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영어를 뭐 배운다라고 많이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너 영어 처음 뭐 할래? 그러면 뭐 단어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문법부터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아니죠.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 영어를 배운다라는 말 자체도 무슨 능력을 배울래?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읽는 능력을 배울래? 아니면 뭐 말을 하는 능력을 배울래?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하면 되게 이제 뭐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한테 듣기 능력을 가르쳐 준다 뭐 이러는데 듣기 능력하고는 관계없는 읽기 능력을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말하는 능력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자꾸 표현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생활에 갔을 때 영어를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배워갖고는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영어를 자꾸 공부하니까 시간도 낭비가 되고 학교에서 뭐 한 10년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하게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는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가 영어를 가르쳤고 근데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시작한 지가 1997년? 그러면 채 3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반면에 전통적인 교육 방식 특히나 일제 강점기 때 이 영어 교육을 시작해서 일본의 교육 방식 그 다음에 오랜 학교의 관행 그 다음에 시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좀 해야 된다. 영어를 너무 문법식으로 가르치니까 영어 회화 능력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세계화가 되는 세상에서 영어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음성 언어 위주로 듣고 말하는 언어 위주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많이 시켰고 초등 영어 교육은 일종의 게임, 노래, 챈트, 즐기기, 그 다음에 음성 언어 중심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그런 것이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니까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은 많이 다르죠. 교사들도 초등교사들은 그게 자기가 영어 교육을 전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은 영어만을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독해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히 문법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그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내신 시험도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그 문법이라는 게 나오고 뭐 맞고 틀리느냐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까다롭게 기준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문법 교육은 필요는 한데 평가를 문법을 내면은 제가 보기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시험 문제가. 왜냐하면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ou, me, love 이러면 틀리잖아요. 문법적으로 봤을 때 you, me, love 하면 틀리지만 소통을 생각하면은 you, me, love 이렇게 말했을 때 소통이 안 될까요?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법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처럼 형식, 언어의 형식이나 문법이라는 것은 그 좀 적절성의 문제인 거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법이라는 것을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내는 순간에 논란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원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 K 문법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K 드라마가 있고 막 이렇게 표현하듯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K 문법이 있다고 그런다고. 학교 시험에서는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문법을 시험에서 빼자는 운동을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문법을 가르치는 거는 괜찮은데 문법을 시험에서는 빼자. 내신 영어하고 수능 영어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신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범위가 있잖아요. 시험 범위. 배운 거를 시험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시험 문제에 무슨 영어 지문 같은 게 나오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다 본 거거든요. 배운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지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내면 독해 같은 경우에 뭐 이 내용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이 애들이 다 알 것 같으니까 그런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죠. 애들이 틀릴 만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수능은 되게 애들이 처음 본 지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독해나 이런 지문을 읽고 그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은 처음 본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신하고는 완전히 수능 시험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영어 수능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21년도 수능 34번 문제가 제가 한번 예로 가져왔는데 이게 수능 빈칸 채우기 문항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되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책이나 논문에서 가져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Educational Technology에 대한 지문인데 수능 시험 문제의 독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글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되게 한 200단어도 안 돼요. 제가 한번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면 우리말이니까 훨씬 내용이 쉬울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읽는 것보다. 이 첫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사용자들이 해당 기술을 학습, 교육 또는 과제 수행에 눈에 띄지 않는 촉진자로 인식될 때 나타난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말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거를 영어로 준 거예요.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에 Foundations of Educational Technology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Integrative Approaches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라고 해서 학부생들이 보는 책도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보는 책이에요. 대학원생들. Educational Technology라는 말은 매우 전문적인 용어예요. 이걸 그냥 Educational Technology니까 교육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Educational Technology라고 하는 것은 학문 분야 중에서 교육학 분야 중에서 교육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한국말로 해석하면 통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통합은 영어로 표현하면 integration이라는 말은 educational technologies는 핵심 개념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챕터 제목이 쭉 나오잖아요. 그 지문은 15장에 나오는 첫 단락이에요. 이 저자가 처음부터 수많은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어져서 이 15장 정도에 와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티그레이션이 여기 처음 등장했냐? 아니야. 그 앞에서부터 인티그레이션이 무슨 말인지를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인지를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때쯤에 와야지만이 아하 이 사람이 첫 문단에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 있고
인티그레이션을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맥락이 전혀 없이 그냥 툭 던지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글을 너무 짧게 줘갖고 맥락을 안 줘요. 첫 문장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맥락한 시험이지, 이 시험은. 한 가지 학교 교육의 모순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한 700시간, 800시간 정도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영어 교육 과정에 보면은 단어 소개하는 것도 3,000개, 한 3,500개 정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교육 과정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을 때 학교 영어 교육을 제대로 잘 따라가면 아이들의 영어 능력이 늘까?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만약에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을 했다 그러면은 학교 밖에서 그거의 3배, 4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 내신 성적도 따라가기가 어렵고 수능 시험은 더욱이나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초이스가 2개가 있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방과 후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방법은 학원을 가는 거죠. 그래야지 그 학생이 다시 학교로 와서 내신도 따라갈 수가 있고 다시 또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수능 시험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터무니없이 높게 돼 있으니까.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모순의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그것이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부모들은 불안하고 자꾸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는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조건에서 조건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게임을 하면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게임 규칙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그 시스템 내에서 자기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금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저는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왜냐하면 그 학부모들이 가장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학원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세상에 살고 싶으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에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것이고, 이런 사교육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기엔 존재할 거예요.